근데 이런 보정명령은 왜 나오냐면 들을 요구하는 거예요. 예,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개인회생 그 보정명령의 주된 내용을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크게 한 번만 설명드리고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오늘은 이제 보정명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물론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드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. 반드시. 어떤 분은 1차 보정명령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심하신 경우는 2차, 3차, 4차까지도 보정명령이 나와요. 근데 이런 보정명령은 왜 나오냐면 개인회생위원께서 알고 싶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.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신청서를 살펴봤더니 여러가지 등등등등해서 뭔가를 더 알고 싶고 꼭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하라는 명령입니다. 이 보정명령을 잘 넘어가지 못하면 개시결정이 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개인회생위원께서 납득이 될 만한 것들만큼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, 세 번, 네 번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보정명령은 반드시 잘 응해야 돼요. 왜? 보정명령을 잘 따르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거나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. 이 내용을 잘 회생위원님께 소명을 해야 개시결정이 날 수가 있거든요. 자,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. 특히 이제 최근 대출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개인회생님 딱 봤어요. 근데 최근 대출이 상당액이야. 전체 채무액의 상당수를 차지해요. 그리고 개인회생 딱 신청했단 말이에요. 근데 최근 대출이라 하는 것은 법률에 뭐 몇 개월 이내 이렇게 정해지진 않아요.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에 어떤 대출이 많아지는 경우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채무가 힘드시면 최근 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돌려막고 하잖아요. 근데 최근 대출이 상당액이야.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시 사용액, 만약에 돌려막기 쓰면 돌려막은 거, 뭐 생활비 썼으면 생활비,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면 넘어갈 문제지만, 만약에 소명이 안 되면 개인회생위원님 입장이나 판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대출 받아놓고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이 딱 들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반드시 체크하고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. 왜? 채무자가 최근 대출을 받아놓고 숨기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거 나쁜 거잖아요.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. 이거는 완전 진짜 나쁜 거잖아요. 실은 채권자분들도 억울한 게 많아. 당연히 재판부에서도 이 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처, 사용 액수, 이거를 세세하게 이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. 개인회생은 내가 한 달에 얼마 소득을 내는 걸 가지고 변제금 산정이 주로 이루어지는데,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멀쩡히 한 달에 한 300만 원짜리 직장을 다니다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200만 원짜리 직장을 옮겼어.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. 그러면 그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, 진짜. 물론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원치 않게 내가 실직을 당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200만 원짜리 밖에 없어서 거기에 취업을 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소명하시면 돼요. 근데 개인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. 300만 원 소득이었던 사람이 200만 원으로 소득을 바꿔서 신청했다 하면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을 작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의심이 충분합니다. 그러니 당연히 보정명령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시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이런 것들이 보정명령이 주던 내용. 그 다음에 예금도 이렇게 통장 내역을 여러분 보통 한 2년치 내는데 딱 개인회생님 봤어요. 그런데 어떤 특정인한테 큰 목돈이 이체가 되거나 어떤 특정인한테 큰 돈이 들어오거나 어떤 특정인한테 매달 일정 금액이 계속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잖아요. 채권자한테 채무를 많이 진 사람이 통장 내용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,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돈은 어떻게 나가는 돈이냐,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전에 나갔던 뭐 수천만 원은 어디에 사용된 금액이냐 해서 이거를 세세하게 묻죠. 근데 여기서 또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 은닉을 했다는 데 의심이 상당히 더 많이 들게 되는 경우죠. 그죠? 신용카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사용 내역을 봤더니 이름은 애매모호한데 나가는 액수가 좀 커. 그러면 회생위원으로서는 여기가 술집인지 여기가 무슨 가전제품 파는 데인지 이런 데를 확인을 해야
이 사람이 어떤 사치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명령에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뭐 얼마 이상은 어디에 무엇을 사는데 사용했는지를 소명하라고 반드시 보증명령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요,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한 달에 200만 원 번다는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보험금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어. 그러면 재판부에서 한번 판단해 보게요.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한 7, 80만 원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좀 안 맞잖아요. 200 벌어서 보험료 70을 납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게 하고, 변제금 산정을 할 때 보험료를 다 인정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배분된 돈이 적기 때문에 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변제금을 또 높이라 하든지 아니면 보험을 일부 해지하라 하든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튼 보증명령은 개인회생 개시를 받고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. 그것도 한 번 거칠 수도 있고 두 번, 세 번, 네 번 거쳐서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뭔가가 재판부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신청 채무자는 그 다음 절차, 개시결정이라든지 인가결정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법원에서 보증명령이 나오면 그 기간 내에 법원이 요구하는 만큼의 보증명령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.